네, 코스피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에서 소외돼 그동안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그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우리 증시가 왜 부진했는지, 코스피 3천은 과연 언제쯤 가능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유튜브 채널 증시각도기를 운영하는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부장 모십니다. 황세훈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증시 그동안 박스피다 2,700, 600 언저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오늘 시장 저희가 우리 증시 왜 부진한지를 좀 토론하는데 시장이 참 오늘은 좋았습니다. 네네, 모처럼 이렇게 좀 강한 오늘 상승 상승세는 왜 그런가요?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조금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잖아요. 예. 미국 CPI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미국 증시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 여파가 고스란히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높게 지금 이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시 주변의 유동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외국인 투자 자금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늘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물러나고 또 올랐다 물러나고 하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는 전부 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항상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올 한 해를 보면 올 들어서 보면 고작 해야 한 1, 2% 코스피 그렇습니다. 고작 해야 2%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주요국 중에서 꼴찌 수준인데 우선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왜 이렇게 옆걸음만 쳐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 굉장히 좋고요. 네. 일본 증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도 증시도 상당히 선방하는 센섹스 지수도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연초 대비로 보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만 소외를 받느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대한 그런 이제 재편 과정, 재편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글로벌 그 가장 큰 이제 제품 공급자 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어디를 지금 키우고 있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가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키워서 중국의 대항마로 그렇게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유인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엔저 현상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 이런 그렇죠.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를 붐업 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확실한 이제 대항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이제 키우는 방향으로 예. 작용을 하게 되죠. 인도도 비슷한 의미에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을. 인도도?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중국이 저가의 그런 이제 노동력,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그 생산 기지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러한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빼서 인도 쪽으로 많이 옮기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기업들, 그다음에 인도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가 조금 글로벌 어렵습니다. 공급망에서 한국이 소외되어 있는 점이 하나 네. 큰 이유로 어렵습니다. 꼽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이제 투자자들도 지금 어디가 부상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일본에 대한 관심도 비중 확대, 인도에 대한 비중 확대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계속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꼭 이렇게 네. 우리만 소외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빠지면서 인도, 일본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올해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되면 그러면 다시 또 소외받아 왔던 네.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주식시장도 순환매 장세들이 네. 보통 많이 관찰이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우리 증시가 올 들어서 옆걸음만 친 가장 큰 이유로 우리 황세훈 연구위원님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 미중 간의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소외되고 그 대신 그 자리를 일본, 인도 같은 곳이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우리 주식 투자 비중이 좀 줄지 않나 그걸 큰 이유로 들으셨는데요. 자, 곽상준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오늘은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왜 이렇게 부진한가 올 들어서 그런 이유를 지금 글로벌 공급망 과정으로 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내 수급 요인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 요인. 예, 그러니까는 한국에 이제 자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 자금이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예. 최근에 한국 수도권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 좋죠. 오르고 있다. 예, 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금 이동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우리 존경하는 황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런데 예.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국은 굉장히 수혜 기업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번에 AI와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세계 최대 수혜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붐에 네. 우리 기업 수혜받는 기업이 많이 있다. 많이 있죠. 최고로 많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GPU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디램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분기 한국 시장이 그런 대로 그래도 조금 가다가 4월달 이후로 무너진 이유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꺾이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수급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국내 수급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한국 시장이 올라갈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들이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HBM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매도가 나왔고 최근 2달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3조 원 가까이 이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국 시장 전반적인 부진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흐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전개가 될 텐데 네. 최근에 내일 이제 미국 시장 열리면 가장 뜨거울 주식이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 네네. 왜 그렇죠? 예, 브로드컴이 하는 게 통신 칩과 ASIC 칩, 그러니까 주문용 반도체를 만듭니다. 예. 근데 주문용을 누가 주문을 하느냐? 빅테크들이 주문을 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네. 회사에서 주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GPU,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좋은 줄 알겠고 그걸 쓰면 우리가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론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다 AI를.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직접 할 거야 네. 라는 상황이 된 직접 것이고 그런 엔비디아와 경쟁해서 만들겠다 우리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걸 만들겠다. 그것을 해주는 업체가 브로드컴입니다. 근데 브로드컴의 실적은 굉장히 좋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자 앞으로는 GPU가 주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GPU는 앞으로도 주력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TPU, NPU 뭐 수많은 ASIC 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엊그저께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바로 애플이 예. WWDC에서 자신의 애플 실리콘을 통해서 AI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앞으로 점차 이렇게 번져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 쓰고 싶지만 없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돌파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을 건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GPU, CPU, NPU, TPU 모든 시스템 반도체들이 동일하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렇습니다. 그게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게 HBM인가 아닙니까? 네, 그 중에 서버에서 쓰는 게 HBM이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애플이 얘기한 WWDC에서 말한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에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네.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를 시작하면 이 디바이스 단에서 메모리의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0% 증가해요. 네. 그러면
아마 그 뉴스 나온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또 좀 오른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최근 한 달 반 동안에 그 상황이 안 좋았던 상황들은 좀 개선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삼성전자 좀 더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고 분발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예. 저희가 알고 있던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예, HBM 벌써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예. 너무나 안타깝게도 결국 또다시 한국의 수급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한참 올라간 다음에 그때서야 들어오지 않을까. 후행적으로. 국내 수요 예. 공급, 자금의 수요 예, 공급은. 예. 근데 왜냐하면 한국에 예. 있어 보면은 재테크하는 입장에서 왜 주식을 해? 예. 부동산을 하지. 예. 그런 생각이 저는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훨씬 부동산에 유리한 재테크 환경이에요. 네. 모든 정책 결정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 아,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황세영 연구원님 이런 부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공직자가 되면은요 예.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예. 부동산을 사도 되거든요. 부동산을 사도 되고. 근데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 3천만 원 이상 사면 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야. 종목 하나당.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로 자금 흐름 면에서 부동산이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자금 흐름 면에서 내수 국내에서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을 사려는 수요가 조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외국 그 기관 투자, 외국 자금 수요에 의해서 이제 많이 좌우할 것인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의 상황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삼성전자. 그래서 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변화. 맞습니다. 지금 마침 삼성전자를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옆걸음한 것도 삼성전자라든지 우리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이 크게 삼성전자, 뭐 2차전지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분의 1 가까운 그 네, 정도의 이제 90% 훌쩍 넘으니까. 네, 네. 예. 이제 시총을 지금 가지고 있다 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르고 음. 빠져나가면 시장이 떨어지고 뭐 이런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우리나라의 주가 흐름을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아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총 기준으로 보면 약 30%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주식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는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그다음에 예. 이제 일반 기업들이 들고 있는 주식 물량인데 이 70%를 들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70%나 들고 있지만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떨어진다. 네네 그렇습니다.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따라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어야 결국은 국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예.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러면 보통 국내 투자자들이 후행적으로 그러한 주가 흐름을 따라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는 삼성전자고 우리가 이제 어떤 주도주랄까 시총 비중을 보면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좀 비중이 크죠.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코스닥은 올 들어서 지금 아직 별로 안 좋죠. 마이너스 아닙니까? 네,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좀 없는 모양새, 주도주가 비실되는 모양새. 네, 그 작년에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IRA법이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훨씬 더 그 본질 가치 대비 더 많이 올려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또 2차 전지는 혼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혼자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2차 전지를 어디다 끼워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부품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건데 전기차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좋은 거는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많은 전기차를 만드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중국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네. 전 세계 글로벌 넘버 1 전기차 생산 국가는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그렇죠. 지난달 생산 지표를 보면 월에 80만 대를 팔아요. 전기차만. 월 80만. 그러면 연환산 네. 1000만 대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거의 3천만 대의 차를 만들어요. 음. 전 세계 1년에 만드는 차가 9천만 대가 안 됩니다. 근데 한 나라에서 3천만 대를 만들어요. 그 중에 1000만 대가 중국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이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될 거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전기차는 중국
이렇게 겨루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걸 모든 국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자꾸 배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그 배제에 따른 수혜를 입을 거다 해서 너무 기분 좋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아, 그런 기대감으로 예. 요즘 이번 들어서는 좀 미국도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고 유럽도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중국에 대해서. 네, 전기차를 좀 견제하기 네네.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국 내에서 그 판매하는 전기차의 판매 수량이 늘어야 돼요. 그게 너무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에 아주 잔치를 제대로 했고 예.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숙취의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쯤 깰까요? 한 내년쯤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쯤. 네, 아, 왜냐면은 숙취 상태가 전기차 이 부진 상태가 전기차가 타보시면 알겠지만은 동력 성능이라든가 편리성은 압도적으로 내연기관보다 앞서 있어요. 자꾸 안 타보신 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는데요. 예. 저는 한 3년 몰아봤거든요.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굉장히 편리합니다. 유지 비용도 좀 낮고 압도적으로 아무래도. 낮죠. 예. 예, 타이어 값만 듭니다. 일단 정비할 필요 없고 네. 정유소에 갈 필요 없어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이 스트레스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매직 프라이스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값이 그 내연기관 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그래서 이게 가격적으로도 좀 매력이 있어. 이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해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걸 이제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걸 이제 캐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너무 잔치를 해서 2차 전지들이 지금 숙취 상태인데 네. 한 1년 정도는 더 가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다행인 점은 지난달부터 양극재 수출 단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올해 안에 바닥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증시가 좌우되는데 국내 주식 투자들의 비중이 이제 70% 되지만 이 또 중요한 우리 국내 투자자가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의 비중을 얼마나 줄이기로 했습니까? 이 국민연금도 우리 시장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줄이면 우리 시장 좀 뭔가 기대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일단 줄이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좀 살펴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민연금은 현재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2055년 정도면 완전히 고갈될 걸로 예상되는 기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고갈이 현실화되어 버리면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계속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국내 주식을 지금도 여전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 기관이 예. 국민연금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국민연금이 2050년까지 계속해서 국내 그 고갈 때문에 국내 주식을 팔게 되면 국내 주식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뭐 연금 개혁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는 있습니다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런 연금 개혁이 또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연금 개혁 현재 수준의 연금 개혁으로 이러한 고갈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국내 시장에 대한 충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서서히 줄여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방향성 자체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방향성 자체는 어쩔 수 없다. 어. 이게 이제 만약에 고갈될 염려가 없다면 그러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고갈화에 대한 우려는 이게 현실적인 우려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일단 2025년 내년 말 네.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은 14.9%. 14.9%. 예.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35.9%, 예. 무려 21%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해외 주식은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고 국내 주식은 천천히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 군별 투자 비율을 결정을 했는데 2025년 내년 말에 14.9%. 올해 말이 원래 목표는 15.4%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는 그보다 낮게 있겠지만 여튼 네네. 비중을 차근차근 낮춰간다. 연금으로서 볼 때는 네.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게 투자 수익률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흥분하지 않고 방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 속에서 이제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합니다. 운용자로서 저도 운용자로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받은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운용자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국민연금 같은 그 조직은 스튜어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투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네. 만약에 기업이 잘못하면 주요 주주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 권한을 썼으면 한국 주식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들이 제가 제대로 주주 환원을 안 하거나 네. 주주들을 제대로 이익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죠.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안 왜 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냐면 한국이 지금 국제 교육 수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2% 중반 수준이에요. 한 2.5% 정도 예.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라고 했는데 지금은 1.5%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그 명판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기업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이 와 있느냐? 예. 이 결국은 주식시장을 누구도 잘 끌어서 이거를 경제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인적 자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적 자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그 인적 자원에다 뒤에다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네. 그 사람들이 날개를 펴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뒤에 돈을 대주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좀 국민연금 했어야 되는데 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또 그 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직 이거는 그냥 개인 사적인 운용사하고 똑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투자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 더 좋은 외국으로 나가겠다 이런 네, 거는. 이제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측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디십 코스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해외 투자 수익률이 국민연금이 기록한 국내 투자 수익률의 거의 배에 달하니까 연금 고가를 좀 늦추려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수익률 1%만 올려도 연금 고가를 한 6년 정도 늦출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많이 하는 게 연금 고가를 늦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국민연금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고갈을 연금 개혁을 통해서 고갈을 늦추든지 네. 또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운영해서 수익률을 높이게 되면 연금 고갈을 또 늦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사실 어떤 종목, 어떤 자산군에다가 자금을 투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수익률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얼마만큼의 돈을 넣을 것이냐, 그리고 해외 주식에 얼마만큼의 돈을 넣을 것이냐, 이 의사결정이 최종적인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그런 이제 한계를 국민연금은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조금이라도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자산들, 해외 주식이라든지 또는 대체 투자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이 국민연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수익률 측면에서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 곽상준 부장님께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들의 뭔가 이 제대로 주주들에 대한 이런 기여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했더라면 훨씬 시장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 저희가 좀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국내 주식의 옆걸음 얘기를 계속 하니까 시청자 댓글이 쏟아지는데 금투세가 문제인데 왜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예정인데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하자 그랬더니 투자자들이 국회 청원을 했습니다. 6만 명이 넘어서 금투세 시행하면 큰일 난다. 증시 더 위축된다. 그러는데 우리 곽상준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투세 우리 증시 더 어렵게 만들까요? 아니면 필요할까요?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에 참여해가지고 동학개미운동이라 해가지고 참여했더니 뭐 수익은 하나도 안 나고 재산만 탕진하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거기다 세금까지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주식 투자해갖고 한번 계층 상승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완전히 사다리 다 끊어놓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투세를 언제 하면 좋겠냐? 막 주식시장이 한 2배 올라요. 그럼 모두가 돈을 벌었어요. 그때 금투세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저항할까요? 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아, 그럴 예. 때는 저항이 적을 거다. 예,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는 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원칙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니 다리를 뻗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도 없고 정말 안타까운 게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떤 건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주식을 다 신고해야 되니까 아예 170%로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세금은 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덜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 금투세든 뭐든 하고 싶다면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플레이하게 만들어 놓고 세금이든 뭐든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만드는 거 뭘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대주주가 그 상장을 하잖아요. 대주주가 상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공공한테 자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몫을 비싸게 시중에다 파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되면 팔았으면 이게 공동 보유잖아요. 주식 시장이라는 거, 주식 회사라는 게. 근데 이 개념이 너무 약한 거예요. 대주주들이 예,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놓고 딱 어떤 꼴이냐면 물건을 팔아놓고 야 그거 내 물건이야. 이거 내 건데 왜 그래 네가? 분명히 팔아놓고. 상장했는데도 개인 회사로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대주주들이. 예,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아, 제가 대주주들의 인식 전환. 네네. 필요하다.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이 자본시장의 발전도 없고 그러면은 금투세 논란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은데 아니 뭐 맨날 내 돈만 뺏어가려고 하고 IPO에서 돈 뺏어가고 유상증자에서 돈 뺏어가고 원래 IPO하고 유상증자는 주식시장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조달해서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고 돈이 왜 안 들어오느냐? 아니 돈을 넣기만 하면 없어지는데 내가 왜 넣어? 이렇게 되는 문화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금투세를 거죠. 좀 하려면 이른바 대주주들의 뭐 사익 편취라든지 대주주들이 어떤 주주들에 대한 제대로 좀 헌원을 하고 그걸 또 전정한 파트너로 삼고 이런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금투세를 하자. 그런 아니, 얘기네. 그 500년 전 그 동인도 회사 주식회사가 처음 생길 때부터 원래 그렇게 했어요. 아, 그 알겠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금 옆걸음 하는데 일부 증권회사에서 3분기에 코스피가 3,100까지 갈 것이다. NH투자증권, 뭐 대신증권 많은 증권회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우리 황세훈 연구위원님 이런 예상이 좀 현실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낙관적인 가정에 기반한 이제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낙관적이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 이제 곽 부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밸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랑 많이 겹쳐지거든요. 물론 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단기간에 주가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책이 설계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뭐 삼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 자사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뚜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거야. 그럴 프로그램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곽상준 부장님 혹시 코스피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이 3,100, 뭐 3,3분기 뭐 충분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20년에 그거는 동학개미 운동이 아니고 동학개미 참여였고요.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왜요? 우리 황세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바꿔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잖아요. 금투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국회 청원이 6만 명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한 2018년 이전만 해도 거버넌스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업자인 제가 그랬어요. 거버넌스가 뭔데?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국민들이 거버넌스가 뭐고 지배구조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운동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1,000만 이상의 표가 있어요. 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표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매년 인덱스만 투자해도 5%, 7%씩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미래가 있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인력들이 거기서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자본시장을 정말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동학개미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곽상준 연구위원은 평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과연 옆구름 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튜브 채널 증시각도기를 운영하는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금융센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